이제 더 기다릴 수 없고 어떤 형식과 방법으로도 많은 의혹과 논란에 대해 충실하게 답하고 여러 번 초라한 순간을 맞는다 해도 허위 사실로 제 아이들을 공격하는 일은 멈추어 주십니다.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오늘 뉴스탑10이 준비한 첫 번째 이슈, 오늘은 곧바로 조국 후보자 이슈로 시작을 해보겠습니다. 이 얘기인데요. 먼저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검찰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기자간담회가 끝난 지 7시간 뒤였습니다. 검찰의 칼끝을 겨루고 있는 두 가지 의혹, 조국 후보자 딸이 대입을 위해 쌓았던 화려한 이력, 그리고 사모펀드 의혹입니다. 논문 과정에 있어서도 일저자라가 되고 있는 그 문제에 있어서도 제가 그 교수님께 또는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연락드린 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시점에 보게 되면 고등학교 딸아이가 고등학생이 일저자로 되어 있는 것이 좀 의아하다라고 저도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당시 그 시점에는 일저자, 이저자 판단 기준이 좀 느슨하거나 모호하거나 그리고 책임 교수의 그 재량에 많이 달려 있었던 것 같습니다. 화면을 보는 걸로 한번 같이 시작을 해볼까요? 오늘 검찰이 다시 움직인 이유, 딸의 논문, 그리고 사모펀드, 딸 아내, 조국 후보자의 아내 압수수색까지 했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어제 기자간담회가 끝났는데 곧바로 움직였다. 어떤 의미로 봐야 될까요? 그렇습니다. 어제 기자회견이 오늘 새벽 2시 한 16분쯤에 끝이 났습니다. 총 한 500분 동안 정말 생중계가 되는 그런 참 전후무한 그런 기자회견이 벌어졌는데요. 바로 이 기자회견이 있자마자 오늘 아침 9시에 검찰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검찰이 오늘 압수수색을 한 곳은 바로 조국 후보자의 부인인 정경심 교수가 있는 동양대를 압수를 했습니다. 조금 전에 압수수색이 끝났는데요. 일단 그 교수 사무실과 학교 어떤 사무처라든지 거기에 대한 압수수색이 이루어졌다 그래요. 그리고 또 지금 어제 조국 후보자가 이야기했던 딸 인턴십 관련해서 제일저자 관련해 논문 제일저자 관련해서 장영표 교수한테 상당히 미안하다는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장 교수가 다 알아서 했는데 상당히 곤욕을 치렀다고 미안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바로 이 이야기 있자마자 오늘 검찰이 장영표 교수를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 조사를 들어갔어요. 그리고 또 사모펀드와 관련돼서 관계자 소환했고 여기에다가 오늘 또 코이카를 또 압수수색을 했습니다. 코이카 같은 경우는 이 조 후보자 딸의 이제 그 인턴 경력과 관련해서 또 있는데 오늘 또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압수수색 소환 조사를 이루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네. 검찰 출신이시니까 이게 어제 그 긴급 기자간담회가 검찰 수사에 조국 후보자 간담회가 검찰 수사에도 유리한 측면이 있다면서요? 수사에 많은 도움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특히 이제 고소고발 사건의 특별수사의 경우에는 검사가 어떤 범죄 혐의점을 찾아내야 되거든요. 예. 그래서 여러 가지 이제 정황이나 증거들을 찾아서 이제 검토를 하는데 혹시 피의자 또는 조사를 받을 사람이 무엇이라고 변명을 할지 그걸 항상 우리가 추측을 해보는데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런 변명이 나오는 경우에는 검찰 수사가 늦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그 말이 진실인 여부를 확인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굉장히 조심스러운데 이 경우는 조국 그 후보자가 그 10시간 넘도록 본인의 입장을 다 밝히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전 국민이 보는 데서 다 밝혀졌고 영상 녹화도 되어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 검찰로서는 아하 조국 후보자의 입장은 이런 거구나.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모아온 그 자료들에 비추어 볼 때 조국 후보자의 주장 중에서 문제가 될 수 있는 것 또는 그것을 탄핵할 수 있는 증거들은 일어나는 것이 있겠구나 하고 수사 계획을 세우는데 아주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오히려 해명이라기보다는 검찰 수사에는 상당히 효율적으로 되는
그런 반사적 이익을 얻었을 걸로 보입니다. 어제 기자간담회가 검찰 수사에 큰 도움이 될 거다. 자, 그러면 어제 또 좀 풀리지 않았던 의혹들과 해명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이 부분에 대해서 나름대로 해명을 하긴 했지만 여전히 이 딸의 논문 제1저자 의혹은 깔끔하게 해명이 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인턴십도 마찬가지인데요. 조국 후보자 어제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저희 아이가 고등학교 재학 시절에 이명박 정부 시절에 입학 사정관 제도가 들어오고 당시에 정부나 학교나 언론 모두에서 인턴십을 하라고 대대적으로 권장을 했습니다. 10대 고등학생 아이가 당시 입시 제도 하에서 인턴을 구해서 뛴 것, 그 자체를 두고 저희 아이를 비난하는 것은 과도하지 않은가. 그 문제 학부형 참여 인턴십은 저나 제 배우자가 만든 것이 아니라 당시 저희 아이가 재학 중이었던 그 고등학교의 담당 선생님이 만드시고 그러니까 학부모가 만든 게 아니라 당시에 조국 후보자 딸이 다녔던 학교 선생님이 만들었다. 그런데 오늘 아침 조간신문에 보니까요. 조수진 부장. 네. 학부형 인턴십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깜짝 놀란 건 오히려 조국 후보자 딸이 다녔던 한영예고입니다. 그렇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일관되게 이야기한 것은 이 문제의 인턴십 프로그램이 바로 한영외고 학교에서 만들었다. 이런 주장이 계속 되풀이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당시 유학반의 입시 계획이나 스펙이나 컨설팅을 총괄하는 일종의 코디네이터가 있었다고 합니다. 언론에서 접촉한 결과 학부형 인턴십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렇게 정반대의 주장을 폈거든요. 그리고 전직 중앙부처 차관 한 분이 저한테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예. 조국 후보자의 딸과 자신의 아들이 한영외고 동기 동창이었는데 이런 프로그램은 전혀 듣지 못했다. 이런 것이 있었다면 왜 당시 학부모들은 몰랐겠느냐.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어제 발언이 사실과 다를 가능성이 높다. 이 점을 계속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인즉슨 어떤 본인의 해명에 본인한테 이제 오는 화살을 약간 한영외고 쪽에 돌리는 듯한 것도 읽혀지는 거네요. 그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은 한영외고라는 고등학교에서 알아서 했다. 이런 주장인데요. 여기에 대해서 한영외고도 반박하지 않을 수가 없겠죠. 예. 아마도 학교 차원의 해명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도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좀 정리를 해보면 장혜철 평론가님. 이 학교 측에서 했다고 했던 조국 후보자 해명이 학교 측에서는 아니라고 하면 원래 장영표 교수하고 조국 후보자는 어제 기자간담회에서 해명하기를 핸드폰 번호조차 모른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이 스펙 품앗이 의혹도 말끔하게 해결이 안 된 거 아니겠습니까? 네, 사실 이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이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했을 의혹이 다시 한 번 더 제기된 것이고요. 일단 어제 조국 후보자 같은 경우는 해당 인턴십이나 논문에 등재되는 활동 등을 학교에서 제공했다고 했는데 장영표 단국대 의대 교수, 논문의 지도 교수 같은 경우는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로부터 본인의 배우자가 부탁을 받았다, 요청을 받았다는 말을 이미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 바가 있습니다. 우선 두 사람의 입장이 완전히 다른 것이고 추가적으로 드러난 게 이 단국대 의대 지도 교수인 장영표 교수의 아들이 조국 후보자가 참여했던 서울대 법대 산하 공익인권센터 프로그램에서 인턴십 활동을 또 한 겁니다. 이른바 인턴 품앗이, 스펙 품앗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 여기에 대해서도 장영표 교수는 언론과 인터뷰를 통해 학부모 회의라는 게 있다. 엄마 회의라고 불린다고 해요. 이 한영외고 내부의 엄마 회의를 통해서 이러한 스펙 품앗이가 좀 결정되는 것 같다. 이런 뉘앙스로 말을 했는데 이 부분이 사실이라면 학교 차원에서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해 주는 것이 아니라 기득권을 가진 유력가의 자제들이 학부모들의 커넥션을 통해서 이러한 인턴이나 논문 등재 작업 등을 서로 도와주는 것이 아니냐. 경우에 따라서는 대가성으로 논문을 1저자로 등재해 준 것이 아니냐. 그 대가는 역시나 장영표 교수 아들이 서울대 법대 산하센터에서 인턴을 하게 되는 것이겠죠. 그런 부분 오히려 해명을 통해 의혹이 풀렸다기보다는 추가적인 의혹의 덩어리가 더 크게 불어난 것 같았습니다. 예. 네. 그래서 어제 이 조국 후보자 측이 일방적인 청문회, 어떻게 보면은 정말 전례가 없었던 일방적인 기자 간담회를 한다고 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다 당혹스러워 했어요. 전례가 없었기 때문에. 차라리 청문회를 하지 왜 저런 걸 하지? 이랬지만 정태훈 변호사께서 조금 전에 설명해 주신 대로 예. 검찰에서는 굉장히 환영을 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 등 수사 지휘 라인에 있는 검사들은 어제 하루 종일 TV를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한 쟁점별로 조국 후보자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할까?
검찰 조사에 대해서 일종의 사전 리허설을 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압수수색이라든지 소환 조사를 보면 일종의 핀셋 공략이다. 이렇게 설명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전부 부인이 알아서 했다. 학력 이거는 단국대 교수가 알아서 한 거다. 그렇기 때문에 단국대 교수는 오늘 소환 조사됐죠. 그리고 이 부인 정경심 교수 같은 경우는 오늘 사무실 압수수색을 한 겁니다. 말씀을 쭉 들으니까 그래서 간담회가 끝나자마자 7시간 뒤에 검찰이 곧바로 움직이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뭐 조심스럽게 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 조국 후보자의 딸의 이력은 지금 보셨던 장영표 교수와 그리고 이 사람 조국 후보자의 아내가 가장 잘 알 겁니다. 또 하나 의혹 마찬가지로 사모펀드도 그렇습니다. 아시다시피 제 처가 그 사모펀드에 투자를 한 건 사실입니다. 사모펀드란 것이 잘 뭔지도 모르는 사람입니다. 제가 경제 경영 쪽에는 아주 무지한 것이 현실이고요. 저희 집의 경제 문제는 제가 아니라 제 처가 관리해서 제가 상세한 내용은 모릅니다만 일단 모른다. 사모펀드에 대해서 무지하다라는 게 어제 조국 후보자 해명이었습니다. 정태현 변호사님 이거 같이 보실까요? 한 언론이 인용한 건데 직감적으로 윤석열 검찰총장이 사모펀드의 이상규를 느낀 것으로 보인다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 배경이 좀 어떤 건지 그렇습니다. 지금 윤석열 총장이 2006년도에 아주 그 시끄러웠던 론스타 사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외환은행 매각 사건을 그때 수사를 했었거든요. 대검 중수부에 있으면서. 그래서 그 당시에 사모펀드라는 게 이렇게 운영이 되는 거고 문제점이 있는 거라는 걸 인식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번의 경우에도 보니까 뭐가 좀 이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제 윤석열 총장이 이 사모펀드를 챙겨봐라 이렇게 한 걸로 보이는데 이 사모펀드의 그 의혹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우리 사모펀드라는 각자 돈을 내면 그 돈을 모은 펀드를 돈을 낸 사람들이 운용하는 게 아니라 제3의 운용하는 회사가 있거든요. 거기서 운용을 하는데 투자한 사람은 운용에 관여를 못하도록 자본시장법에 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공무원들의 경우에는 주식을 가지고 있을 수 없도록 돼 있거든요. 백지 신탁이 있어가지고. 그런데 이 경우에 만약에 조국 후보자 집안에서 그 사모펀드에 투자도 하고 운용도 했다고 한다면 실질적으로는 주식을 가지고는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그 두 가지 점의 의혹에서 이제 수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저는 곧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결과가 곧 나올 것이다. 자, 네. 그렇다면 대체 조국 후보자는 어떻게 이 펀드를 알게 됐는지 어제 해명은 이렇습니다. 같이 들어보시죠. 저의 오촌 조카는 저희 집안의 장손에 해당됩니다. 제사 때 1년에 한 번 또는 많아야 한 2번 볼까 이 정도의 관계인데 저희 집안에서 주식 관련해서 전문가라고 하면 그 친구가 한 명입니다. 개별 주식에 있던 주식을 제 처가 팔아서 이걸 어떻게 하면 좋겠냐 물었을 때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겠죠. 집안에 있는 사람에게 물을 수밖에 없었다. 어제 위원장님 제가 기자간담회 보면서 가장 많이 받은 질문 중에 하나가 어떻게 10억 그리고 전 재산보다 많은 74억 약정을 처남에게 다 맡기고 그거를 알지도 못하면서 어떻게 그렇게 큰 돈을 쓰냐라는 질문을 참 많이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조국 후보자가 신고한 재산이 이제 54억 정도 되지 않습니까? 자, 그 중에서 5분의 1을 일단 여기에다 투자를 한 겁니다. 근데 이 문제는 그러니까 펀드가 조국 후보자의 부인과 두 자녀뿐만 아니라 조국 후보자의 동생도 여기에 지금 이제 부인의 동생이죠. 거기도 이제 투자를 했어요. 어떤 면에서 보면 다른 제3자의 투자가 없습니다. 그 가족만 사실 여기 투자를 해서 이 펀드가 14억 정도의 이제 금액이 있는 거거든요. 자, 근데 지금 문제는 뭐냐면 오촌 조카 같은 경우는 또 투자 펀드를 운영하는 회사의 지금 어떤 실질적인 또 사주였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제로 이 사모펀드 같은 경우는 투자한 사람과 운영하는 사람이 일치가 되지 않도록 지금 하는 게 자본시장법에 되어 있는 것인데 문제는 이게 돌아서서 어떤 운영하는 사람과 투자자가 같이 지금 한 몸으로 되어 있는 거지 않습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예를 들어서 전 재산의 5분의 1을 투자할 정도면 정말 정확한 어떤 정보가 있는다든지 정말 확실하게 믿음이 있는다든지 아니면 이 돈을 없어도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 5분의 1 투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본인 주장에 따르면 사모펀드가 뭔지도 모르는 바로 조국 후보자 가족들이
아니 10억 이상을 떼어서 바로 그 5천 조카, 5천이란 건요 우리가 3천도 가까운 뭐 좀 먼데 5천 같으면 꽤 먼 친척이거든요. 예. 그것도 1년에 한 번 만납니다. 잘 알아도 투자를 하지 않는데 1년에 한두 번 만나는 잘 모르는 사람한테 주식을 좀 아니까 투자를 하세요. 그래서 10억을 줬다? 이걸 과연 국민들 중에서 어느 분들이 이걸 갖다가 설득해 있다고 믿을까요? 자, 이 사모펀드는 공교롭게도 이 문재인 정부의 국정 흐름과 좀 비슷했습니다. 하지만 조국 후보자는 자신도 그리고 또 아내도 투자처를 몰랐다고 어제 말했습니다. 그 문제가 되는 회사의 10년간 광급 사업 실적입니다. 제가 민정수석이 되고 난 뒤에 급증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통계를 보시면 그렇지 아니합니다. 제가 영향을 미치지도 않았고 영향 이전에 연락 자체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업체가 제가 민정수석이 되기 전부터 그 광급 공사를 따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그 업체 이름 자체를 이번 과정에 비로소 알게 되었고요. 그러니까 조수진 부장, 이 네. 웰스시티라는 데가 갑자기 이 매출이 증가했던 게 우연이라는 얘기잖아요. 네. 우선 좀 정리를 해드리면요. 예. 이 사모펀드의 조국 후보자와 그 가족이 투자를 한 거는 민정수석 임명된 직후였습니다. 조국 후보자는 2017년 5월에 민정수석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 조국 후보 측이 10억 5천만 원, 조국 후보자 처남의 가족이 3억 5천만 원 해서 한 14억 원 되는 돈을 투자한 회사가 바로 웰스 CNT라는 회사였습니다. 그렇죠. 이 회사는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예요. 가로등 전멸기 제조업체 관급공사와 이어지는 거죠. 그리고 이 회사가 바로 조국 후보자 민정수석으로 임명된 이후부터, 그러니까 2017년 8월 이후부터 지방단체와 공공기관 44곳에 117건을 납품하게 됩니다. 예. 우연히 자꾸 겹치면 필연이 되는 거죠. 장학금도 우연이고, 그리고 무슨 논문 문제도 우연이고, 계속해서 조 후보자는 우연. 이거는 정말 나도 모른다 하지만 이거는 정말 이렇게까지 겹치면 필연으로밖에 볼 수가 없고요.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국 후보자가 어제 계속 사모펀드에 대해서는 전혀 몰랐다. 이번 의혹이 불거지고 난 뒤에 사모펀드에 대해서 공부하게 됐다. 이런 맞아요. 이야기를 하죠. 예. 그런데 조국 후보자가 서울대 교수였던 2012년에 이 사모펀드 론스타와 관련해서 이 사모펀드 론스타의 먹튀저지, 그러니까 외환은행 주식을 헐값에 인수했다가 비싸게 팔아넘긴 그런 행위에 대해서 이 법조인 선언을 하게 됩니다. 500명이. 그런데 조국 교수의 이름이 올라 있어요. 이미 2012년에 사모펀드가 무엇인지, 사모펀드의 긍정적 영향과 부정적인 영향은 무엇인지 알고 있었다는 것이고요. 또 한 가지는 이번 고위공직자 후보 인사 동의서에 서명을 할 때 그 동의서 중에 가장 주요한 부분이 바로 금융 내역에 대한 검증 동의서입니다. 예. 이거는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게 돼 있죠. 후보자 본인이 직접 서명하게 돼 있으면은 당연히 사모펀드의 내역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는데, 그렇다면 동의서는 누가 썼지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발언들이 어제 나왔습니다. 예. 저는 조국 후보자가 코링크 펀드의 이름을 이번에 처음 들어봤다. 이 해명부터 좀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는 게 2017년 3월에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가 동생, 그러니까 조국 후보자의 처남에게 3억 원을 이체합니다. 3억 원을 빌려주면서 보통은 우리가 돈을 이체할 때 자기 이름만 적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에 영어 알파벳으로 KOLIEQ 읽었을 때 코리크라고 읽을 수 있는 그 영어를 굳이 붙여서 이체를 합니다. 그 이전부터 조국 후보자의 배우자는 코링크 펀드의 존재에 대해서 분명히 인지를 한 상태로 3억을 빌려주는 형태로 우회해서 투자를 한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충분히 제기될 수 있는 상황이고요. 이후에도 조국 후보자는 어제 간담회에서 당시에는 이 펀드의 수익률이 높아서 추천을 받아서 믿고 돈을 맡겼지만 이후에는 손해를 봤다고 말하는데, 조국 후보자 가족이 이 펀드에 투자했을 당시 해당 펀드 같은 경우는 자본 잠식 상태에 있었습니다. 예. 내 돈을 10억 이상 투자하게 되는데 자본 잠식 상태에 있는 펀드에 섣불리 투자를 하는 것, 그리고 그 펀드의 운용사 대표의 주요 경력은 밥솥 회사의 마케팅 담당 연구원이었다고 합니다. 이런 부분, 석연치 않은 부분이 수두룩함에도 불구하고 공시된 재산의 5분의 1이 넘는 10억 5천의 거액을 선뜻 투자하게 된 배경이 무엇일까? 단순히 5천 조카를 믿어서 이런 투자를 할 수 있을까? 납득이 안 되는 부분이고요. 또 한 가지 어제 조국 후보자의 해명 중에서 예. 실정법 위반을 다퉈야 될 부분이 74억을 약정했지만 처음부터 10억 5천만 투자하기로 합의가 돼 있었다고 했잖아요. 그러나 오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간담회 공개된 해당 펀드 정관을 보면 납입 의무 사항이 있었고 불이행 시
페널티를 지불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펀드와 조국 후보자 가족 사이에 이면 계약이 존재했다는 뜻인데 이 이면 계약 자체가 금융법 위반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의 해명이 사실이라면 금융법 위반이 되는 것이고요. 예. 해명이 사실이 아니라면 74억을 원래 그대로 다 낼 생각이었다는 뜻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위약금 문제가 있었어요. 그렇죠. 위약금을 내야 된다는 분명히 부분이 정관에 나와 있기 때문에 어느 쪽으로든 추가적인 해명을 다시 해야만 하는 상황 같습니다. 자, 결국 사모펀드 핵심 인물은 사모펀드를 추천했던 조국 후보자의 오촌 조카입니다. 어제 해명 들어보시죠. 저는 일단 그 오촌 조카로부터 코링크란 단어를 들어본 적도 없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얘기한 바가 없고요. 근데 실제 그 오촌 조카가 어떤 역할을 했는지는 저도 알지 못합니다. 지금 해외에 나가 있다고 하니까요. 하루빨리 귀국해서 수사에 협조해 주기를 저로서 바라고 있을 뿐입니다. 왜 도망갔는지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알겠습니까? 지금 사모펀드 관련해서 어제 조국 후보자 얘기를 쭉 들어보면 자신은 경제 이쪽 잘 몰랐고 투자처도 잘 몰랐다. 그리고 뭐 부인 통해서 처남 통해서 했고 잘 몰랐고 그리고 저 얘기인즉슨 조국 후보자가 오촌 조카가 돌아서 빨리 수사를 받으라. 그러니까 모르쇠의 전략인 것 같은데 이렇게 되면 검찰 수사가 아무리 어제 기자간담회를 했어도 어려운 거 아닙니까? 아무래도 이제 오촌 조카가 중요한 참고인이면 틀림이 없죠. 뭐 때로는 피의자도 될 수 있고. 그래서 아마도 이제 오촌 조카가 돌아올 때까지는 이 사건 수사가 제대로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지난번 국정농단 사건에 최순실도 돌아왔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오촌 조카도 마냥 저렇게 도망을 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검찰이 오촌 조카 없이도 다른 물증들을 다 조사를 하면 뭐 충분히 진행을 될 수 있을 걸로 보이기 때문에 조국 후보자가 저렇게 오촌 조카 왜 도망가는지 난 모른다는 건 굉장히 무책임한 답변으로 보이고 뭐 오촌 조카에 대해서 오히려 빨리 들어오도록 설득하는 것이 맞는 태도로 보입니다. 검찰 수사에는 그렇게 큰 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뭐 윤석열 총장의 팀으로서는 오촌 조카 없더라도 진실을 파헤칠 수 있을 걸로 기대합니다. 근데 이현정 의원님 오늘 네. 사모펀드 관련해서 부인의 자택 그러니까 뭐 조국 후보자 자택이 아니라 조국 후보자 부인의 대학 연구실을 압수수색했단 말이에요. 이 의미도 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쩌면서 보면 점점점 핵심을 향해서 검찰 수사가 가고 있다. 이렇게 이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이제 조국 후보자를 직접 이제 압수수색을 할 경우에 이거는 뭐 사실 어떤 면에서 파장이 크겠죠. 그리고 어제 사실은 조국 후보자가 여러 가지 단서를 많이 이야기했어요. 나는 통화한 적이 없다. 자, 그러면 본인이 그 민정수석회 때 잘한 거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들 바로 핸드폰 압수해서 그 각서 쓰고 압수해서 포렌식 해보는 뭐 그런 방법이 충분히 있잖아요. 자, 그러면 어떤 면에서 보면 지금 점점 조국 후보자 어제 뱉은 말을 보면 실제로 이제 본인에 대한 수사도 어떤 면에서 불가피하게 가고 있는 측면이 있는 것이거든요. 아마 검찰 입장에서는 그 징검다리로 바로 이제 정경심 교수를 아마 선택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저 본인도 이야기했듯이 본인은 모른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러면 부인이 총괄했다고 그러면 부인의 역할이 큰 것이고 그리고 부인의 집을 압수수색 안 한 것은 사실은 같이 살지 않습니까? 조국 후보자와. 그렇게 부인의 집을 압수수색한다는 것은 결국 조국 후보를 압수수색하는 것과 똑같은 의미가 있는 것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보면 검찰 입장에서는 마지막에 이제 압수수색할 것은 아마 남겨놓고 그 주변을 일단 압박해 들어가는 그런 수사 기법을 쓰고 있지 않나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가 어제 본인에 관련된 핵심 의혹과 관련해서 지금 들으셨던 것처럼 하나하나 이렇게 해명했기 때문에 결국은 이 조국 후보자의 수사는 검찰로 공이 넘어갔습니다. 조국 후보자 어제 목소리 한번 듣고 오겠습니다. 그런 저희 가족 관련 수사 문제는 윤석열 총장께서 엄정히 하실 것입니다. 그분이 어떤 검사십니까? 제가 사적 이 문제를 떠나 이 문제와 관계없이 는 존경하는 검사이고 선배십니다. 그분이 법과 증거와 판례에 따라 수사를 하실 것입니다. 제가 만약 법무부 장관 후보로 임명이 된다면 저는 저 가족에 관련된 일체의 수사에 대해서 보고를 금지할 것을 지시하겠습니다. 자, 지금 중요한 이 주제를 이제 조금 더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윤석열 총장의 칼끝은 어디로? 이 공정한 수사 얘기를 좀 더 해보기 전에 먼저 아까 그 조국 후보자가 맨 마지막에 했던 얘기. 자기가 법무부 장관이 된다면 가족과 관련된 일체 수사에 대해서는 보고를 금지할 거다. 이 얘기가 좀 상식적으로 가능한 일인지가 좀 궁금합니다. 보고를 하라 그래도 해서는 안 되겠죠. 자기에 대한 범죄 수사인데, 근데 문제는 이제 법무부 장관이 그 일반 그 개별 검사에 대한 사건 수사 지휘는 못하고
개별 사건에 대해서 그 총장만을 지휘할 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어찌됐든지 간에 일반 그 사건에 대한 거는 전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과연 법무부 장관으로 되었을 때 자기 자신에 대한 수사를 공정하게 하도록 놓아둘 수 있겠느냐. 그 점에서 상당히 좀 그 문제점이 있는 걸로 보이고, 물론 윤석열 총장은 열심히 하긴 하겠지만 우선 법무부에서 지금 장관을 보좌하는 사람들도 또 검찰 출신들이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이게 마치 검찰과 검찰 출신, 뭐 또 다시 돌아오면 또 검찰이죠. 검찰과의 또 맞대결점 되고, 또 한 가지는 윤석열 총장이 소신 있게 밀어붙인다고 하더라도 이번에 수사에서 나타났듯이 보면은 민주당에서는 당장 이 적폐라고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윤석열 씨 밀어붙일 때 과연 그 여당과 또 어떤 집권 세력에서 또 압력이 올 때, 특히 이제 검찰의 수사권 조정에 그런 걸 가지고 올 때 과연 어느 정도 제대로 버텨나갈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상당히 어려운 문제로 보입니다. 화면 보시면 어제 조국 후보자가 윤석열 총장을 존경하는 검사이자 선배라고 저렇게 발언을 했습니다. 조수진 부장, 정리를 좀 해보면 네. 어제 새벽에 기자간담회가 끝난 직후에 곧바로 7시간 뒤에 부인의 연구실부터 해서 장영표 교수까지 소환해서 했단 말이죠. 지금 이런 공정한 수사에 대한 우려는, 걱정은 좀 잠시 접어둬도 되는 분위기인 겁니까? 우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이 조국 후보자가 각 쟁점별로 본인의 입장을 어제 분명히 밝혔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지금 검찰 수사는 옥죄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소환 조사, 그것이 모두 다 조국 후보자의 답변을 보고 맞춤형으로 들어가고 있다는 것, 이게 아주 흥미롭고요. 예. 대한민국의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상징하는 상징적인 자리입니다. 그런데 과연 이런 각종 비위 혐의로 수사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법무부 장관이 될 수 있을까요? 본인은 법무부 장관 되면 안 받겠다 보고 이렇게 하고 있지만 법무부 장관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예. 그게 중요한 겁니다. 그리고 과거에 조국 후보자가 이런 글을 썼습니다. 피의자 이름에 땡땡땡이라고 넣으면 100% 구속될 사건이다. 어떤 검사, 어떤 법률가에게 물어봐도 100% 구속될 사건이고 법원 가면 중형이 내려질 사건이다. 이렇게 썼는데요. 네, 이게 바로 박근혜 전 대통령 재임 때 쓴 글입니다. 그런데 지금 형국이 이렇게 가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조국 후보자의 어제 기자 간담회하는 별개로 제가 길을 가고 있는 검찰 수사 얘기 첫 번째 이슈로 준비를 해봤습니다.